네,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이기준 교수님의 양자 및 일과학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종훈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제목이랑 제가 좀 실수로 좀 제목을 다르게 달긴 했는데 일단 이 내용은 맞고요. 저기 이제 제목 기준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제 버서닉 시스템 같은 그런 경우는 이제 버선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이제 흔히 알게 되는 광자 기반입니다. 네. 광자 기반의 논문을 관련해서 제가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 이제 저는 제가 학부연 소속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따로 이제 독자적으로 뭔가를 진행할 그런 역량까지는 안 된다고 봐서 제가 이제 평소에 좀 흥미가 있던 분야이기도 했더니 퀀텀 시뮬레이션 쪽에서도 이제 좀 더 관심이 깊었던 디지털 퀀텀 시뮬레이션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따로 공부를 해봤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로 이제 이 퀀텀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분류되는가 약간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좀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논문에 관련해서 살펴볼 건데, 그 논문의 뭐 기반 원리라든지 아니면 논문이 진행되는 구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자면, 제가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의 실험들 같은 경우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아무래도 좀 중요 포인트 같은 경우만 좀 뽑아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질문을 하실 경우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선 이제 이 퀀텀 시뮬레이션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보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현실의 상황을 알고 싶은데 이거를 좀 이제 직접 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좀 특정 모형으로 근사를 해서 이렇게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퀀텀은 여기서 이제 모형에 대해서 어떤 양자적인 성질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양자 모형을 이제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퀀텀 시뮬레이션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퀀텀 시뮬레이션의 분류를 따지자면 이제 아날로그랑 디지털로 나뉘는데, 아날로그는 여긴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일단 정의만 따져봤을 때는 어떤 양자계를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와 다른 또 다른 양자계를 이제 가져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날로그식이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퀀텀 서킷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이 퀀텀 서킷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 뭐 전자 소자 회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컴퓨터 상에서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회로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고, 이제 이거는 이미지화가 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큐비트나 아니면 이제 큐비트를 연산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게이트, 유니터리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범용 게이트 같은 시납 게이트 같은 이런 게이트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양자 회로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두 가지 분류 중에서 이제 좀 더 범용성이 있다고 알려지는 것은 이제 DQS, 그러니까 디지털 퀀텀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이제 광학 장치들이라고 할까요? 아니 뭐 광학 장치일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장치일 수도 있는데, 어떤 양자 상태가 장치를 지나가면서 양자 상태가 진화함에 따라 진화하는 것은 보통 이제 유니터리 게이트로 전부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이 유니터리 게이트를 좀 이제 분해를 했을 때 이제 여기 있는 아다마르 게이트나 시납 게이트 아니면 이제 그냥 나 게이트, 이제 X 게이트라고 부르고 파울리 X 게이트로 불리는데, 이제 그런 게이트들로 범용 게이트들로 전부 다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 디지털 퀀텀 시뮬레이션이 좀 더 이제 범용성이 높은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걸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시로 논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반이 되는 Complementary Principle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양자 상부성 원리라고도 하는데, 네, 이 양자 상부성 원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떤 양자 물체에 있어가지고 어떤 파동성이랑 입자성이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쪽이 높은데 이제 둘 다 높진 않고 이제 일정 값 한쪽이 높으면 한쪽이 낮고, 그러니까 파동성이 잘 나타나면 입자성은 덜 나타나는 뭐 그런 식으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 이제 양자 상부성 원리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논문에서는 이걸 이제 BCP와 QCP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BCP 같은 경우는 Both Complementary Principle이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초기에 보어에 의해서 제안되었던 이 Complementary Principle을 의미하는 것이고, QCP는 네, 이제 그냥 Quantum Complementary Principle입니다. 이 BCP에서 좀 더 엄밀해진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식은 이제 위쪽이 BCP, 아래쪽이 QCP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좌측부터 이제 각각 여기 구조는 같습니다. 이제 이쪽도 이제 파동성을 나타내는 함수랑 이제 입자성을 나타내는 함수랑 여기 상수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 구조로 나타내는 게 위아래가 똑같은데, 다만 이제 둘의 차이점이고, 이제 BCP 쪽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이 BCP 쪽은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 양자 상태가 진화함에 따르는 시점을 제대로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점을 제대로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허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이 QCP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양자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떤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 어떤 통계적 확률 혼합을 나타내는 밀도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밀도 행렬을 가지고 이제 특정 시점에서의 밀도 행렬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QCP 같은 경우에는 이 더 서로 다른 시점에 대한 그런 구분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BCP의 허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오류에 어느 정도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QCP와 B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논문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건데, 네, 이 아프샤르라는 분이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자기는 이제 이제 컴플레멘터리 프린시플이 위반되었다라는 걸 자신의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최대의 파동성이랑 최대의 입자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사실 구조상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이제 최대가 되는 거는 상보성 원리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이제 높으면 한쪽이 낮아야 되는데 그걸 위반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보였던 이유가 이 BCP의 어떤 허점에 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논문에서는 이걸 디지털 퀀텀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퀀텀 컴플레멘터리 프린시플까지 해서 이를 반박하고 있는 게 논문의 주 구조입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프샤르의 실험 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반박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굳이 실험을 통해서만 반박해야 될 만큼 어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허점이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 실제로 이쪽 분야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허점이 바로 무엇인지를 단박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체는 쉽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일단 실험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프샤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중 슬립 구조가 있고, 저기 S1이랑 S2 지나서 이제 L1 렌즈에 이제 빛이 이제 투과를 해서 그래서 이제 디텍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데, 여기 디텍터 A랑 B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슬릿 하나를 딱 잡고, 이 슬릿 하나를 딱 잡고 한쪽 슬릿을 가린 다음에 그 슬릿에서 이 빛이 어디로 가는지 경로 정보를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렌즈로 경로를 좀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A 슬릿에서만 빛이 나온다면 그건 이제 DA로만 가게 되는 그런 그 관계가 계속 성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S2 부분에 와이어를 놔둬가지고 철제 와이어를 놔두고요. 그걸 이제 경로 정보가 확인되는지 그 이후에도 경로 정보가 확인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일단 그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아프샤르는 이걸 경로 정보가 유지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가정을 하는데 이 경로 정보가 이 슬릿을 둘 다 열었을 때도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앞서 말했던 이제 문제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벌써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이제 아프샤르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 슬릿 두 개를 열 때는 그 확률 진폭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게 진작에 깨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그렇게 맞다고 가정을 했고, 그렇게 실험을 했을 때 이 아까 와이어를 넣었다고 했는데 이 와이어를 놓은 이유는 이 저기 S2 라인의 기점으로 한 상쇄간섭 위치에 놓은 것입니다. 이 파동 두 개가 상쇄간섭을 하는 위치에서 슬릿을 두 개 열었을 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파동성이 제대로 드러난다면은 이 상쇄간섭 위치에는 광자가 가지 않으니까 이 와이어에 이제 그 산란하는 그런 광자들이 없을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파동성이 최대라고 주장한 다음에 아까 경로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어쨌든 이 디텍터를 건드린 광자들은 이제 하나의 경로 정보로 가지고 왔을 것이다라는 좀 어찌 보면 비약적인 그런 가정으로 해서 이제 두 개의 그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이제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서 말했던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가 이제 다음 논문의 주제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 논문에서 이 그 실험, 아프샤르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가져온 것들은 총 3가지가 있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설명드릴 건 이 첫 번째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해봤는가에 대한 과정이고, 다만 이제 미리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 3가지 실험 중에서 첫 번째 실험은 가장 간단해서 이제 설명하기가 쉬울지언정, 다만 그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구조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 아프샤르의 실험을 반박하는 데는 많이 이제 부족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목적 자체는 이 아까의 아프샤르의 실험을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이 광학 장치들을 통해 그대로 옮겨와서 자기가 한번 행해서 이제 좀 반박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뭐 저자들이 직접 설계했다기보다는 이전에 존재했던 실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네. 일단 아프샤르의 실험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보면은 일단 구조 자체는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마우젠더 인터페로마트라는 간섭계를 이제 두 개 이어붙여서 만든 그런 형태이고요. 중간에 이제 파이 E와 파이 H라는 위상 배쪽기를 통해서 위상을 이제 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BS1 저기 제일 끝에 보시면 이제 빔 스플리터 첫 번째 게 있죠. 이제 빔 스플리터라는 게 이제 빛을 좀 갈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샤르의 실험이랑 대응했을 때는 더블 슬릿의 역할을 하고요. 비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 더블 슬릿의 한쪽을 막아주는 차단기 역할을 하고, B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의 역할을 합니다. 네, B1이 와이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저 B1이 위치해야 될 저기 경로 H 라인이 보이실 텐데, 저 경로 H가 이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로 대응을 시킬 의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저 아프샤르의 실험을 그대로 옮겨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실패를 했던 것이 구조상 문제로 여기서
저 아프샤르의 실험 조건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 살펴볼 건데, 뭐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잠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저 파이 E가 있고 파이 H가 있는데 이 파이 E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MZI2에서 이 광자들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아프샤르의 실험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기를 그대로 옮겨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와이어가 위치하는 그 위치가 되는 이 MZI2에서 아까 이제 아프샤르는 거기서 파동성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MZI2에서 파동성이 최대가 되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트 H는 상승한섭이니까 거기서 이제 진공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점, 거의 진공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파이 E가 제로다, 로우 설정을 하면은 아까 이 루트 H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상승한섭으로 하는데 성공하지만 파동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동성을 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파이 E를 2분의 파이로 만들자니까 이 파동성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 오히려 루트 H가 진공 상태가 아니게 됨으로써 상승한섭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서 이제 둘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 구조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니까 이 논문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 1을 2분의 파이로 해서 파동성만 좀 살린 채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시뮬레이션 과정을 살펴볼 건데 이 시뮬레이션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2차 양자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2차 양자화는 여기서 이제 이 광자, 그러니까 양자 상태를 어떻게 이제 인코딩을 하는가에 좀 관련이 있는데, 자 일단 가장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저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각각의 경로를 하나의 광자 상태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그냥 이제 광자가 어느 한쪽으로 가냐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그 차단기에, 아까 차단기가 좀 있었잖아요. 여기 차단기가 있는데 이 차단기에 막히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이나 0,1뿐만 아니라 0,0까지도 이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first quantization, second quantization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0,0을 표현할 수 있는 2차 양자화를 활용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양자화에 따라서 이제 유니터리 게이트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빔 스플리터를 진행했을 때 유니터리 게이트고, 뭐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하겠지만 뭐 크로네커 법이나 아니면 이제 뭐 각종 여러 계산들을 잘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고, 이거를 각각 이제 회로상으로 이 코드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미지화가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 한 라인이 이제 큐비트고, 뭐 시납 게이트라는 걸 적절히 조합해서 저기 밑에 보이는 것을 할당을 한 다음에 합쳐주면은 이 그 양자 상태를 이제 진화시킬 수 있는 이 유니터리 게이트 BS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뒤에 회로에 만드는 부분은 쉽습니다. 빔 스플리터, 미러, 빔 스플리터 2 아까 보셨던 구조 그대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서 이 코드를 만들고 이걸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리면서 그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고요. 여기 왼쪽은 이제 그건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보시면은 뭐 아까 아프샤르 실험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슬릿 하나만 닫은 거고, 여기 이제 슬릿에다가 그 블록까지 같이 닫은 겁니다. 슬릿에 이제 와이어까지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 시뮬레이션이랑 시뮬레이션은 고전 컴퓨터에서 한 거고, 이 데몬스트레이션은 실제 퀀텀 칩에 보내서 이걸 실험을 해본 건데, 결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왼쪽 A,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슬릿을 한쪽 닫았을 때 아프샤르 실험에서도 경로 정보가 유지되었던 것처럼 한쪽 디텍터로만 이제 광자가 쫙 가고 나머지 반쪽은 이제 슬릿에 막힌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 와이어를 닫았으니까 그래도 뭐 아프샤르의 실험에 따르면 경로 정보가 유지되어야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H 루트가 진공이 아니었던 탓에 경로 정보가 깨져서 이제 남은 그 광자들이 디텍터 반반으로 갈라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경로 정보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실제 아프샤르의 실험을 반박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그럼 반박을 성공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뒤에 있는 두 실험은 간단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페스와 주니어의 익스페리먼트로, 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아프샤르의 실험을 그대로 옮겨오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는 아프샤르의 실험을 어떻게 반박했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와이어를 놓고 경로 정보가 유지되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이론적인 값으로 약 0.5% 정도는 다른 디텍터로 가기 때문에 경로 정보가 깨졌다. 너희들이 이제 이 실험에서 했던 경로 정보가 유지된다라고 했던 것이 어느 정도 틀렸다라는 그런 쪽으로 반박을 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근본적으로 보다 반박을 한 거는 이 울루의 이광자 실험으로서 이 아프샤르의 실험을 반박한 방식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복잡한 방식이라서 실제 그 양자 하드웨어에서도 못하고 실제 그냥 그 회로로 고정 컴퓨터에서만 돌려봤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퀀텀 컴플레멘터리 프린시플을 그 결과값에서 밀도 행위를 뽑아내서 직접 계산을 함으로써 각각의 구간에서 이 퀀텀 컴플레멘터리 프린시플이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아프샤르의 실험 자체가 애초에 그 상보성이 위반되었다고 주장을 한 거니까 완전히 틀렸죠. 라는 어떤 근본적인 반박을 해낸 게 이 실험이다. 그리고
네, DQS의 어떤 의미의 존재의도 존재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퀀텀 하드웨어에서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실험 장치에서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는 그런 예시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많이 부족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앞에 BS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혹시 왜 UBS를 저렇게 exponential 시뮬레이션으로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A랑 B 같은 경우에 생성 연산자에게 소멸 연산자인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A를 그 논문 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각각의 상태에다가 그 스플레더 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단순하게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는 그런 연산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걸 애초에 저 왼쪽 형태도 익스 포텐셜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크로니커 고보로 연결된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 스플레더 연산자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그 약간 밀도행렬 형태로 해서 1과 0이 곱해진 그런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했을 때는 이제 X랑 Y나 그런 게이트로도 이제 이거를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크로니커 곱을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합쳐진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정준교환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이제 반으로 갈라서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회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여기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정확히는 이게 Z가 되는 그 회로 형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 기반에서 쌓아가지고 X까지 만들고 거기서 또 쌓아서 Y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합쳐주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과정은 이제 논문 내에 있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 페이지 뒤인가 실험 셋업 있잖아요. 그거랑 뭔 관계인지 모르겠어. 왜 갑자기 저거를 네네. 왜 그 회로가 갑자기 왜 남는지가 이거 자체를 다 시뮬레이션 한 건데 그냥 BS만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BS가 아니고 그러니까 BS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그 논문에 딱히 이미지가 안 나있기도 했고 여기서 빔 스플리터의 연산자가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가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관계를 조금 뒤엎어가지고 순서를 좀 뒤엎어서 설명을 한 면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아까 뭐 구조상 여기서 이제 뭐 BS 통과하고 미러 통과하고 BS 통과하고 미러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보면은 순서대로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회로로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하시나요? 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했을 때 결과가 실제 실험과 어떻게 달라? 실제 실험과 어떻게 뭐 사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견한 결과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실험은 그냥 이제 시뮬레이션 설명하려고 좀 끌어왔다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기서 그때 뭐 장치에서부터 예상했던 대로 그 원래는 이제 그냥 저 H 루트로 그러니까 와이어가 있는 쪽으로 광자하면 안 됐었는데 광자하면 안 됐는데 그걸 이제 설정을 못 하다 보니까 구조의 한계로 그래서 이쪽 여기가 이제 슬릿이 아니라 그 와이어 쪽에 광자가 막힌 거고 나머지 남은 광자들도 이제 경로 정보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쪽으로 반반 갈라서 빠져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라는 게 여기서의 결과였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김정훈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원총님께서